예,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이제 임기 이렇게 다 끝나서 2008년 2월 달인가 됐었죠. 2월 달에 마이클 그린이라고 그 조지타운대 교수인데 백악관에 이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비서관, 전략 비서관을 한 사람이죠. 그 친구가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갔는데 그때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10개월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 초청을 하는. 그래서 동북아시아 5개국에서 5명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갑자기 마이클 그린이 저를 만나고 간 뒤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. 와서 마이클 그린의 추천이 있어서 그 한번 그 동북아 정책연구소라고 하는 브루킹스 연구소 안에 있는 동북아 정책연구센터, 동북아 정책연구소 센터에 그 10개월짜리 연구원 자격을 신청을 좀 하면 어떻겠냐. 그래서 신청을 했었죠. 그래서 2008년 여름부터 갔고 거기서 이제 연장해서 3년 가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왜 초청을 했느냐라고 할 때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이제 혹시 앞으로 또 정부에 들어가서 일할 것으로 보이는 역량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같이 연구 활동하는 것이 자신들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러냐 누구 오냐 하여튼 대만, 중국, 일본, 타이완, 한국 이렇게 5국에서 오더라고요. 같이 거기서 연구 생활을 했었고 저희로서는 이제 항상 그 미국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거든요. 제가 미국서 유학하지 않았고 영국에서 유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나도 미국을 좀 아는 기회를 갖자고 해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가서 연구 활동을 했었고요. 그것이 나중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웬만하면은 제 생각을 직접 미국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습관이 그 뒤부터 생겼어요.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또 그 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을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제 중간에 그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해서 제 생각을 충분히 알게 해주고 그 사람이나 그 그룹에서 좀 미국의 무슨 백악관이나 국무부나 CIA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더라. 제가 브루킹스에 있으면서 미국 사람을 더 이해하고 미국의 사고 방식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국제주의도 있고 일방주의도 있고 그 개입주의도 있고 고립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맥락을 다 따져가면서 제 생각을 잘 전달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게. 그러니까 제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.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죠. 브루킹스에 있으면서. 그래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브루킹스에서 그 느끼고 배웠던 것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. 그렇죠.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검찰 탄압받아서 인 모습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계속됐습니다. 식회사 봉화와 청천 재단을 병력 설립하는 같은 과정에서 소식이죠. 박연차 회장의 연루설이 불거졌고 그래서 바로 이제 짐 싸들고 이제 봉화로 바로 내려갔었죠. 그리고 이제 장례 위원 중에 이제 해외 쪽 그 일을 챙겨드리고 그랬었고 그 이명박 정도의 어떤 그 독재 회기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막아낼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회한이 들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직후에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인까지 서거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땅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다 느끼셨을 겁니다.
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탄압을 받아서 그러셨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 몸의 반쪽을 잃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 대목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위에서 어떻게 보면 다음 정권을 맡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마음 쓴 그 크기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. 사실 그렇게 대중적으로 표현하신 적은 잘 없으시잖아요. 그 대북 송금 특검 문제 이후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본인의 엄지 손가락 2개 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박지원, 임동원 두 분이.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건 그래도 내 정권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노무현은 그래도 내가 만든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애정이 있으셨으니까 내 몸의 반쪽을 잃었다 하시고 또 벽에다 대고 소리라도 쳐라 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을 끓이셨으면 그렇게 서거하셨을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. 예, 그 뒤에 이제 귀국해서 이제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라고요. 노무현 대통령 뜻을 따르는 사람들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연구소의 부원장으로 있고 그러다가 이제 2012년 대선 때 이제 또 정동영, 이종석 등과 함께 그 서훈도 있었죠. 함께 이제 안보팀 같이 해서 선거를 했었는데 아깝게 졌죠. 그때 이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도 있었고 해서 졌죠. 아니 그러니까는 대선에 나와 주십시오 한 분들은 꽤 여러 명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설득을 해서 설득에 성공한 사람이 처음이죠, 제가.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그 주간에 어떤 문재인 비서실장이 보여준 어떤 그 침착하고 그 절도 있는 여러 가지 면모를 보면서 정말 그때는 어떤 시기냐면 야, 니들이 우리 대통령님 두 분을 돌아가시게 하는구나. 그래서 그때는 정말 무엇이 정의인가? 정의로운 복수는 무엇인가? 결국은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길이다.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계승성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쪽도 조금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랬었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서거하시기 전에 다 모으셔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박지원부터 해가지고 뭐 그 문재인도 부르고 해서 한 10여 명을 불러서 이제 하나가 되라.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 유지가 뭐냐면 하나가 돼서 정권을 다시 가져와라. 찾아와라. 그것만이 정의로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 아니겠냐. 이렇게 정말 유언처럼 그렇게 서거하시기 10여일 전에 그렇게 남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문재인 당시 그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미국에 있다가 와서 찾아갔어요. 그래서 내가 미국의 워싱턴 쪽에 이미 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다. 다음 진보의 아이콘은 문재인이다. 그래서 이쪽을 주목을 해라. 그렇게 설득을 다 해놨습니다.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 또 정말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문재인이 안 나서면 비겁한 거다. 당신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슬프지도 않냐. 있을 수 없는 말을 제가 했어요. 그랬더니 그때 김정숙 여사님이 옆에 계시다가 49제 지날 때까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눈물을 단 한 방울도 안 흘렸대요. 그게 가능합니까? 근데 49제 지낼 때까지 당신의 임무다 생각을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하늘로 보내드리는 본인의 의무다 생각해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49제를 마치고 그날 댁에 와서
그날부터 한 사흘을 그냥 연속 우셨대요. 사흘을. 그래서 눈이 빠질 것 같다는 걱정이 들 정도로 사흘을 통곡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은 복수합시다. 그래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스트로브 탈봇이 회장이에요. 스트로브 탈봇. 그다음 내가 속한 그 브루킹스 연구소 안에 있는 동북아 정책연구센터 리차드 부시랑 데리고 올 테니까 만나봐라. 내가 이미 당신을 다 미국 워싱턴에다가는 다 소개 이미 다 해놨으니까 만나봐라. 그래가지고 좋다 이랬어요. 그러면 그 좋다 하는 건 앞으로 그럼 대선하겠다는 뜻이다. 그랬더니 뭐 씩 웃고 말았어요.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돌아섰고 실제로 스트로브 탈버트 미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이 사실 국무부 부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. 클린턴 정부 국무부에서 부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. 스트로브 탈봇하고 리차드 부시를 데리고 와서 그 양산 통도사에서 만났어요. 제가 이제 통역을 했고, 그래서 이제 스트로브 탈봇하고 이제 문재인 실장하고 이제 한 1시간 이상 대화를 했는데 양쪽 다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스트로브 탈봇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격조가 있는 사람이다. 한국의 대통령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좋은 분 같다 이런 인상도 남기고, 문재인 실장 입장에서는 해외 경험이 별로 없으시잖아요. 그래도 자신이 하는 이런 말들이 이제 미국에 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갖게 했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, 그 뒤로 계속 이제 문재인 실장께는 내가 편지도 보내고 인사도 하고 하면서 꼭 대선에 나오라고 해서 대선에 나오게 된 거죠. 2011년, 12년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네가 설명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쓴 보고서 3페이지짜리를 영어로 쓴 거를 드렸어요. 그래서 한국 대선이 어떻고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고 여론조사가 어떤데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진보의 새로운 아이콘이 그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, 그간 역대 선거 결과에서 이제 지역 뭐 투표 성향까지 다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미국한테. 그것을 그대로 문재인 실장한테도 드렸어요. 문재인 실장님 다 읽으시더라고요. 그걸 다 읽고 이렇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네. 뭐 이렇게 한번 웃으시면서 괜찮은 보고서인데 그랬었죠. 2012년에 졌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. 처음에는 이제 청와대에 조현옥 인사수석이 불러서 갔어요. 2017년 한참 기다렸는데 연락도 안 오고 했다가 이제 갔는데 그때 저한테 호칭은 이제 박선원 비서관이죠. 비서관이었었으니까 그 전에 박 비서관이 청와대에 있고 나는 사실 밖에 있어야 되는데 조현옥 인사수석 이야기입니다. 내가 먼저 들어왔네요. 그런데 아무래도 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, 저보고. 그래서 뭐 어디 나가 있을지는 모르나 연락이나 빨리 주라고 했는데 저보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어떻냐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. 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놀라는 이야기인데 푹 쉬고 놀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께 처음 대통령 하시라고 할 때 뭐 제가 놀려고 한 건 아니지 않겠어요.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고, 그래서 상하이 총영사로 그러면 가는 걸로 됐어서 상하이 총영사 6개월 만에 서훈 국정원장이 아무래도
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이제 핵 협상이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을 제대로 해본 사람은 이제 박선원밖에 없다라고 대통령님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육자회담 한 번도 안 빠지고 문서 3개를 작성하는데 기여한 사람이니까 박선원을 들여와야 되겠다 해서 대통령께서 고맙다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저하고 양정철하고 몇 사람 나가 있으라고 해서 다 해외로 나갔었던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저만 공직을 받아서 처음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호철, 양정철 씨랑 저하고 또 한 사람 있어요. 그 대통령 그 친구 했던 그 경찰청장 하셨던 분. 그 4사람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 나갔던 거예요. 저만 들어왔는데 대통령이 다 나가라고 했는데 박선원만 들어와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이 박선원을 들여다가 써야 되겠다 하니까 그럼 고맙다 그러셨고 무슨 직급이냐 그랬더니 차관급으로 쓰겠습니다.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잘 써달라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. 예, 그런 거죠. 박선원, 양정철, 이호철이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체계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. 사람 중심으로 잘못하면 가고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영향력이 뭐 딱 정해진 그 조직표상의 영향력만 있어야 되는데 좀 오버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대통령님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특히 이렇게 체계 시스템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. 개인 플레이 하는 건 아주 안 좋아하세요. 그래서 개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쫓아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유념하고 그 뒤에 돌아와서는 철저하게 조직인으로서만 일을 했습니다. 계속 공부하는 거죠. 공부하고 실제로 이제 협상 경험. 육자회담을 5년 동안 했는데 근데 육자니까 우리 빼고 5개 국가잖아요. 5개 국가마다 다 입장이 다르거든요. 그 입장이 다른 속에서 합의 문서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지만 표현도 다르게 하고 설득도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. 그런 데서 이제 아마 체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아니 그러니까는 미국한테는 북한이 핵 포기하고 결국 미국하고 그 외교관계 정상화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?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의 핵심적인 나라 하나가 미국으로 기울는다는 거 아니냐?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중국한테는 당신들이 이렇게 큰 문제,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큰 문제를 놓고 사실상 중국에서 회담을 하는데 당신들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보여줘 가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모습을 중국이 과시를 하면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좋아하겠냐. 그래서 미중 관계도 좋아지지 않겠냐.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본한테는 너희들 방해하지 말고 지금 방해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흐름이 어쨌든 비핵화, 북한 비핵화가 먼저니까 일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납치 문제 가지고 끼어들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납치하려고 하지 말아라. 넌 납치 문제로 육자회담을 납치하려고 하는 거 안 된다. 기다려라. 너희들 어차피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안 할 거 아니냐. 이 육자회담 틀에서는 안 해요. 절대로. 북일 북한 그 수교 협상 그 틀에서 너희들 할 거 아니야? 그 틀로 가라 그냥. 육자회담에 들어와서 방해하지 마라 그런 거고. 러시아에 대해서는 국제 그 핵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러시아 국익에 맞지 않느냐. 그리고 그 관계에서 국제법은 러시아가 제일 잘 알아요. 그러니까 그 협상의 기본 틀 문안 이런 거는 당신들이 좀 잘 짜봐라. 그런데 러시아는 좀 뒤에 빠져 있었고 중국을 많이 도와줬었어요. 그런 속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아래서 이제 제일 높은 협상 수석 대표부터 또 단계가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 단계마다 해야 할 말 또 주입시켜야 될 정보
또 우리가 이끌어낼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나라는 5개, 북한까지 포함해서 5개지만 제가 만나서 전달해야 되고 그 속에서 끌어내야 될 반응은 다 다르고 그것이 하나로 묶여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하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그 목적에 맞게 다시 쫙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하는 겁니다.